옛날 옛적 한양에서 하루길 거리에 있는 안동 이야기입니다. 그곳에 윤가라는 양반집이 있었는데 대대로 과거에 급제해 벼슬을 하며 살아온 명문가였죠. 기와집 처마 끝에는 용머리 장식이 달려있고 넓은 사랑채와 안채가 마주보고 있었어요. 마당 한가운데 커다란 은행나무가 사계절 내내 집안을 지켜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집 외아들 윤세한만큼은 부모님 속을 썩이기로 온 동네에 소문이 났어요. 눈발이 펄펄 흩날리던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하얀 눈송이들이 기와 지붕 위에 포근하게 쌓이고 마당의 은행나무 가지마다 솜사탕처럼 눈이 달라붙어 있었어요. 윤대감은 두툼한 속옷을 입고 한숨을 푹푹 쉬며 마당을 이리저리 거닐고 있었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하얀 입김이 추위를 말해주고 있었죠. 한지문이 발라진 글방 창문 너머로는 아들 세안이 또다시 책상에 엎드려 꾸벅 졸고 있는 모습이 보였거든요. 아이고, 저놈이 사서삼경을 아무리 들여다본들 머릿속에 남는 게 있겠나. 이 추운 날씨에도 공부는 안 하고. 대감의 탄식 소리가 찬 기운을 타고 마당 건너편 부엌까지 들렸습니다. 20살이 넘은 세안은 하루 종일 글방에 앉아 있어도 한 줄 제대로 외우지 못했어요. 논어든 맹자든 글자만 보면 눈앞이 아른아른하고 졸음이 쏟아졌습니다. 특히 추운 겨울날에는 온돌 위에 앉아있으면 더욱 잠이 쏟아져서 아침에 외운 구절이 점심때면 까맣게 잊혀지고 저녁이면 아예 백지 상태가 되곤 했죠. 하지만 정말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붓을 손에 쥐고 먹물을 찍어 종이 위에 그을 때만큼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거든요. 난초 한 송이가 바람에 살랑살랑 흔들리는 모습, 대나무가 하얀 눈을 맞으며 고개 숙이는 장면들이 살아 숨쉬듯 붓끝에서 피어났어요. 마치 향기가 코끝을 스치고 바람소리가 귓가에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심지어 그림 속 새들이 지금 당장이라도 날아오를 것만 같았어요. 아이고, 우리 도련님 또 그림만 그리고 계시네요. 이 추운 날씨에도 붓을 놓지 않으시네. 부엌에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 물동이를 이고 지나가던 여종 춘매가 살며시 들여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16살의 춘매는 이 집에 온 지 3년째였어요. 원래는 충청도 홍주 시골에서 살던 아이였는데 연달아 흉년이 들어 부모가 울며 겨자 먹기로 딸을 다른 집으로 보낸 처지였죠. 하지만 윤가마님이 친딸처럼 예뻐해 주셔서 다른 집 여종들보다는 훨씬 나은 살림을 하고 있었습니다. 춘매는 하얀 저고리에 연분홍 치마를 입고 머리는 동백기름을 발라 윤기나게 따아내렸어요. 추운 겨울이라 저고리 위에 두툼한 조끼를 덧입었지만 그래도 물동이를 이고 걸어도 걸음걸이가 흔들리지 않을 정도로 단정했죠. 특히 웃을 때면 보조개가 살짝 패면서 꽃처럼 예뻤습니다. 그런 춘매가 도련님의 그림을 볼 때마다 감탄을 감추지 못했어요. 세한은 붓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춘매의 얼굴에는 걱정스러운 빛이 어리어 있었어요. 춘매야, 너도 아버님처럼 내가 한심하다고 생각하는구나. 20살이 넘어서도 이 모양이니 말이야. 세한의 목소리에는 깊은 체념이 섞여 있었어요. 20해 넘게 들어온 핀잔에 이제는 마음도 무뎌진 듯 했습니다. 아닙니다. 도련님. 소녀가 보기엔 이 그림이 어떤 글보다도 훨씬 훌륭해 보이는 거려. 정말 멋있어요. 춘매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말했습니다. 그 말에 세한은 깜짝 놀라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지금까지 자신의 그림을 알아봐준 사람은 아무도 없었거든요. 마님조차 그림 그릴 시간에 책이나 보라고 하실 뿐이었는데 말이죠. 정말 그렇게 생각하느냐? 진심으로. 그럼요. 이 매화 그림을 보니 마치 봄바람이 코끝에 스치는 것 같습니다. 꽃향기까지 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이 눈 내린 산 그림도요. 정말 추위가 느껴져서 저도 모르게 옷깃을 여몄어요. 글은 머리로 읽는 것이지만 그림은 마음으로 느끼는 거 아닌가요? 춘매의 맑은 눈동자가 반짝였어요. 그 순간 세한의 가슴 깊은 곳에서 뭔가 따뜻한 기운이 올라왔습니다. 바닥으로 떨어져 있던 자존감이 불쑥 올라와 얼어있던 마음을 녹이는 느낌이었죠.
20년 동안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던 자신의 재주를 이 어린 여종이 먼저 알아봐 준 것입니다. 허. 너라도 알아봐 준다니 고맙구나. 춘매야. 세한이 쓴웃음을 지었지만 그 웃음 속에는 진짜 고마움이 진하게 스며 있었습니다. 도련님, 제가 어릴 때 고향에서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세상에는 글로 이름을 날리는 분도 계시지만 그림으로 훌륭해지신 분들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도련님께서도 그런 길을 걸으실 수 있지 않을까요? 그만두어라. 춘매야. 아버님 귀에 들어가면 너만 혼날 테니. 그리고 난 그런 큰 그릇이 아니야. 세한이 손을 저었지만 춘매의 말은 이미 그의 마음 깊숙이 스며들고 있었어요. 그동안 쓸모없다고 여겨왔던 자신의 재주가 혹시 진짜 값진 것일 수도 있다는 희망이 싹트기 시작했거든요.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마당 건너편에서 윤대감의 우렁찬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세안아, 당장 이리 나오너라. 지금 당장. 춘매는 깜짝 놀라 물동이를 꽉 붙잡았고 세한은 황급히 붓을 내려놓았어요. 대감의 목소리에는 평소보다 더 큰 화가 섞여 있었거든요. 아마도 또다시 과거 공부 이야기를 꺼내려는 모양이었습니다. 사랑채로 향하는 세한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춘매는 가슴이 조마조마했습니다. 혹시 자신이 한 말 때문에 도련님이 꾸중을 듣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 밀려왔거든요. 세안아, 너는 도대체 언제까지 그런 시시한 그림질이나 하며 세월을 보낼 작정이냐? 이웃집에서는 내 나이 또래가 벌써 진사시에 급제했다더라. 대감의 호통소리가 온 집안을 울렸습니다. 춘매는 발걸음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어요. 이런 일이 하루가 멀다 하고 벌어지지만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도련님은 분명 좋은 분인데 왜 어른들은 그걸 모르실까 싶었거든요. 그의 봄이 되자 마님의 몸이 눈에 띄게 수척해졌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도 기침이 그치지 않고 밤마다 식은땀을 흘리시곤 했어요. 입맛도 떨어져서 평소 좋아하시던 죽도 몇 숟가락 드시지 못하셨습니다. 춘매는 마님을 정성껏 돌보며 약탕을 끓이고 소화에 좋은 미음을 쑤어 올렸어요. 춘매야, 내가 있어서 얼마나 든든한지 모르겠다. 내 친딸보다도 더 잘해주는구나. 마님이 춘매의 손을 꼭 잡고 말씀하셨어요. 그 손이 예전보다 훨씬 야위고 차가웠습니다. 춘매는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친어머니보다도 더 자상하게 대해주신 마님이었거든요. 한편 세한은 여전히 아버지와 갈등을 빚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아프신 상황에서도 대감은 아들이 그림만 그리는 걸 못마땅해 했어요. 올가을 과거 시험에는 반드시 응시해야 한다. 더 이상 집안 망신을 시키지 마라. 내 어머니 병도 내가 속을 썩여서 생긴 거 아니냐. 대감의 엄한 목소리에 세한은 고개만 숙였습니다. 어머니 병 때문에 마음도 무거운데 아버지의 핀잔까지 들으니 견디기 어려웠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춘매가 해준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자신의 그림이 정말 값진 재주일 수도 있다는 생각 말이죠. 춘매는 틈만 나면 세한에게 붓과 먹을 챙겨주었습니다. 마님을 돌보느라 바쁜 와중에도 글방 청소를 하면서 슬쩍 새 화선지를 놓아두기도 하고 물을 갈아주면서 물어보기도 했어요. 오늘은 어떤 그림을 그리실 건가요? 작은 관심이었지만 세한에게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춘매야, 너는 정말 내 그림을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바쁜데도 신경 써주고. 그럼요, 도련님. 특히 지난번에 그리신 중림도는 정말 훌륭했어요. 바람에 대나무가 흔들리는 소리까지 들리는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어제 그리신 제비 그림도요. 정말 지금 당장 날아갈 것 같더라고요. 춘매의 진심 어린 칭찬에 세한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작품을 이렇게 좋아해준다는 게 얼마나 기쁜 일인지 처음 알았어요. 그러나 대감은 이런 모습을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춘매가 세한에게 먹을 갈아주는 걸 보고는 호통을 쳤어요. 계집이 가미주인 앞에서 나불거려.
내일이나 제대로 할 것이지. 마님 간병도 제대로 안 하면서. 아버님. 춘매는 그냥 도와주는 것뿐입니다. 어머님 간병도 정말 잘하고 있어요. 닥쳐라. 종년 주제의 주인 일에 참견하는 법이 어디 있느냐. 분수를 알아야지. 대감의 호통에 춘매는 얼른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마님이 기침을 하시며 나지막이 말씀하셨어요. 저 아이 말이 틀린 것도 아니잖아요. 세안이가 그림에 재주가 있는 건 사실이니까요. 그리고 춘매는 정말 나를 잘 돌봐줘요. 당신까지 그런 소리를 하시오. 병자는 말을 아껴야 하는데, 어휴. 저는 저러지 못했지만 우리 아들은 다를 수도 있지 않을까요? 각자 타고난 재주가 다른 거죠. 마님의 부드러운 말씀에도 대감은 콧방귀만 뀌었습니다. 하지만 세아는 어머니가 자신을 이해해 주신다는 걸 알고 가슴이 뭉클했어요. 여름이 깊어갈 무렵 마님의 병이 더 심해졌습니다. 약초 냄새가 온 집안에 가득했고 의원 선생이 하루 걸러 하루씩 오셨어요. 춘매는 밤새 마님 곁을 지키며 간병했습니다. 한밤중에 마님이 춘매를 불렀어요. 춘매야, 가까이 오너라. 네, 마님. 뭐 필요한 거 있으세요? 우리 세안이를 부탁한다. 그 아이가 자신의 재주를 잃지 않도록 도와주거라. 내가 아니면 누가 저 아이를 알아봐 주겠니? 마님의 목소리는 가늘었지만 간절함이 담겨 있었어요. 춘매는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마님. 제가 꼭 도련님을 도와드릴게요. 마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도련님은 분명 훌륭한 분이 되실 거예요. 고맙다, 춘매야. 내가 있어서 마음이 놓인다. 그로부터 며칠 뒤 마님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한여름 무더위가 절정에 달한 날이었어요. 윤가에는 상복을 입은 사람들로 가득했고 곡성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세하는 어머니의 영정 앞에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어요. 어머니,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머니 없이 어떻게 살아야 하죠? 장례를 치르는 동안 대감의 성격이 더욱 까칠해졌습니다. 아내를 잃은 슬픔의 아들에게도 더 엄하게 굴었어요. 이제 너를 감싸줄 사람도 없다. 정신 차리고 공부나 해라. 내 어머니도 네가 제대로 되길 바라실 거야. 춘매는 마님의 유언을 마음에 새기며 더욱 세심하게 세안을 챙겼습니다. 상복을 입고 풀이 죽어있는 세안에게 따뜻한 차를 끓여다 주고 글방 정리도 해주었어요. 도련님, 마님께서 하늘에서 보고 계실 거예요. 힘내세요. 마님께서 제일 바라시는 건 도련님이 건강하게 지내시는 거예요. 고맙다, 춘매야. 너마저 없었다면 정말 견딜 수 없었을 거야. 네가 있어서 마음이 조금이나마 안정돼. 세한의 말에 춘매는 가슴이 찡했습니다. 마님이 돌아가신 후 이 집에서 도련님을 진심으로 이해해주는 사람은 자신뿐인 것 같았거든요. 가을이 되자 대감은 세한에게 과거 공부를 더욱 독촉했습니다. 하지만 세한은 여전히 책보다는 붓을 잡고 있는 시간이 많았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슬픔을 그림으로 달래고 있었거든요. 누런 국화꽃을 그리면서 어머니를 그리워했고 외로운 기러기를 그리면서 자신의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도련님이 그리신 국화 그림 정말 아름답네요. 마님께서 좋아하셨을 것 같아요. 이 그림을 보니 마님 생각이 나요. 춘매야, 너는 정말 내 마음을 잘 알아주는구나. 네가 아니었다면 이 어려운 시간을 어떻게 보냈을까? 덧없이 가을이 지나가고 다시 겨울이 오고 대감은 마침내 결심을 굳혔습니다. 아들을 더 이상 이런 식으로 놔둘 수 없다고 생각한 거죠. 그리고 춘매가 아들에게 너무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도 못마땅했어요. 이듬해 봄, 논에 물을 대는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윤가의 논은 마을에서 가장 넓었지만 해마다 고민거리가 있었어요. 바로 논두렁이 자꾸 무너져 내리는 일이었습니다. 또 이런 일이. 대감이 논두렁을 살펴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장마 때마다 흙으로만 쌓은 논두렁이 물에 휩쓸려 내려가곤 했거든요. 대감님, 올해도 이 모양이면 농사가 큰일입니다. 머슴 영감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어요. 이미 몇 해째 반복되는 일이라 농민들의 시름이 깊었습니다. 대감은 아들 세안을 불렀습니다. 이제 22이 된 세안에게 집안일을 맡기려는 생각이었어요. 세안아, 공부를 못하면 집안일이라도 도와라. 이제 너도 어엿한 성인이니 집안 농사를 책임져야 한다. 네. 아버님. 올해 논두렁 문제를 내가 해결해 보거라. 만약 올해도 잘못되면 너는 더 이상 이 집에 발붙이지 못할 줄 알아라. 대감의 엄포에 세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은 결코 빈말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 춘매는 밤늦게까지 고민에 잠겼습니다. 도련님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처한 걸 보니 마음이 아팠어요. 새벽녘, 춘매는 세한을 조용히 불러냈습니다. 도련님, 잠깐 나와보세요. 춘매야, 이 밤중에 무슨 일이니?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두 사람은 달빛이 비치는 마당 한쪽으로 나왔습니다. 도련님, 혹시 그 부두로 논두렁을 지켜줄 수 있다면 어떨까요? 무슨 소리냐? 제 생각에는 말이에요. 도련님의 그림 실력으로 뭔가 특별한 방법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춘매의 말에 세한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림과 논두렁이 무슨 상관이 있다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춘매야, 그림은 그림이고 농사는 농사 아니냐? 아니에요, 도련님. 제가 어릴 때 고향에서 본 일이 있거든요. 어떤 석공이 돌에 무늬를 새겨서 튼튼한 담을 쌓는 걸 봤어요. 혹시 도련님도 그런 식으로? 춘매의 눈빛에는 절실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말 그런 게 가능할까? 해보지도 않고 어떻게 알겠어요? 뭘 하셔도 더는 반대하지 않으실 거예요. 세한은 춘매의 말에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차피 다른 방법도 없는 상황이었고, 만약 실패하면 집에서 쫓겨날 판이었거든요. 다음 날, 세한은 마을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논두렁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뭔가 다른 방법이 있을 텐데. 세한이 혼자 중얼거리고 있을 때 춘매가 다가왔습니다. 도련님, 읍내 장터에 가보시는 건 어때요? 거기 가면 여러 가지 물건을 파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래. 좋은 생각이다. 이튿날 두 사람은 함께 읍내로 향했습니다. 장터에는 온갖 상인들이 모여 있었어요. 세한은 한 석공이 작업하는 모습을 유심히 지켜봤어요. 거친 돌 표면에 정과 망치로 아름다운 무늬를 새기고 있었거든요. 저 양반 솜씨가 대단하네. 그렇죠. 저런 무늬가 들어간 돌이라면 더 튼튼할 것 같지 않나요? 춘매의 말에 세한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갑자기 머릿속에 번뜩이는 생각이 떠올랐어요. 춘매야, 나는 돌에 무늬를 새기는 대신 그림을 그려보면 어떨까? 그림을요. 그래. 물에 견딜 수 있는 특별한 물감으로 돌에 그림을 그리는 거야. 그러면 논두렁이 더 단단해질 수도 있고. 세한의 아이디어에 춘매도 눈을 반짝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세한은 바로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먼저 튼튼한 돌들을 구해와서 표면을 다듬었어요. 그리고 물에 견딜 수 있는 안료를 만들기 위해 여러 가지를 실험해 봤습니다. 도련님, 이번엔 어떤 그림을 그리실 건가요? 용과 봉황을 그려볼까 한다. 물을 다스리는 힘이 있다고 하니까. 세한은 며칠 밤을 새워가며 돌에 그림을 그렸습니다. 용이 승천하는 모습, 봉황이 날개를 펼치는 장면들이 돌 위에서 생생하게 펼쳐졌어요. 하지만 대감은 이런 세한의 모습을 못마땅해 했습니다. 또 그런 장난질이냐? 농사는 농사답게 지어야지. 아버님, 이번엔 정말 다릅니다. 세한이 간절히 말했지만 대감은 코웃음만 쳤어요. 그리고 춘매를 향해 날카로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봄 기운이 완연해진 어느 날
춘매는 세안을 데리고 다시 읍내장터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나은 재료를 구하기 위해서였어요. 도련님, 저기 도공이 만드는 기와를 보세요. 춘매가 가리킨 곳에는 한 도공이 아름다운 무늬가 새겨진 기와를 굽고 있었습니다. 저런 무늬를 논두렁에 응용해보면 어떨까요? 춘매의 제안에 세안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단순히 돌에 그림을 그리는 것보다 더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거든요. 춘매야, 너는 정말 똑똑하구나. 논두렁을 그냥 흙으로만 쌓는 게 아니라 예술로 감싸는 거로군. 두 사람은 도공에게 다가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도공은 세안의 계획을 듣고 관심을 보였어요. 그림을 넣은 무늬돌로 논두렁을 쌓는다고. 재미있는 생각이네요. 가능할까? 물론이죠. 다만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세안은 기뻐하며 도공과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몇 달 동안 특별한 무늬 돌을 만들어 논두렁에 사용하기로 한 거죠. 집으로 돌아온 세안은 곧바로 작업에 몰두했습니다. 하루 종일 글방에 틀어박혀 무늬를 구상하고 돌에 새길 그림들을 그려갔어요. 춘매는 세안의 작업을 도우며 붓을 닦아주고 먹을 갈아줬어요. 두 사람은 마치 한 팀이 된 것처럼 호흡을 맞춰 갔습니다. 도련님, 이 무늬는 정말 아름다워요.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가 춤추는 것 같아요. 춘매 덕분에 이런 아이디어를 낼 수 있었어. 고맙다. 하지만 대감은 이런 모습을 보고 점점 화가 났습니다. 아들이 농사일은 제쳐두고 그림만 그리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전현이 우리 아들을 망치고 있어. 대감이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마님이 살아계실 때는 춘매를 예뻐했지만 이제는 상황이 달랐어요. 어느 날 저녁, 대감은 마침내 폭발했습니다. 세안아. 네가 여종의 말에 노란하고 있구나. 아버님, 무슨 말씀을? 저 계집년이 내 귀에 온갖 헛소리를 불어넣고 있지 않느냐. 대감의 호통에 세안은 당황했습니다. 춘매는 어느새 다가와서 두려운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아버님, 춘매는 저를 도와준 것뿐입니다. 도와주다니. 농사일은 뒷전이고 그림질만 하게 만든 게 도움이라고 하느냐. 춘매는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대감마님. 미안하다고 끝날 일이 아니다. 전혀는 오늘부로 이 집에서 나가거라. 아버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안 된다니. 네가 이 모양이 된 게 다 전현 때문이 아니냐. 그날 밤, 춘매는 짐을 꾸려야 했습니다. 세안은 춘매가 떠나는 걸 막으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마당에서 이별의 시간이 왔습니다. 춘매는 눈물을 닦으며 세안에게 마지막 말을 건넸어요. 도련님, 금빛 논두렁 꼭 지켜주세요. 춘매야, 미안하다. 내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아니에요, 도련님. 마님께서 부탁하신 일을 제가 해낸 것 같아요. 이제 도련님 혼자서도 잘하실 거예요. 춘매의 말에 세안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제야 그녀가 자신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였는지 깨달았거든요. 춘매야, 우리 언젠가 꼭 다시 만나요. 그때까지 건강하세요. 춘매는 작은 보따리를 들고 윤가의 대문을 나섰습니다.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세안은 가슴 한구석이 텅 비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날 이후 세안은 혼자서 무늬 돌 작업을 계속해야 했습니다. 금빛 논두렁을 꼭 만들어내겠어. 세안의 다짐은 간절했습니다. 이제 이 일을 성공시키는 것만이 춘매와의 약속을 지키는 길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춘매가 떠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세안은 홀로 남아 무늬 돌 제작에 몰두했어요. 하지만 춘매가 없으니 모든 일이 서툴고 외로웠습니다. 춘매가 여기 있었다면 뭐라고 했을까? 세안은 혼자 중얼거리며 작업을 이어갔습니다. 무늬 돌 공사가 한창일 무렵이었습니다.
세한이 논두렁에서 돌들을 배치하고 있을 때 어디선가 지팡이를 짚은 늙은 승려가 나타났어요. 참으로 신기한 일이로군. 노승은 세한의 작업을 차분히 살펴보며 감탄했습니다. 스님, 여기서 뭘 하고 계신가요? 지나가다가 보니 범상치 않은 기운이 느껴져서 말이야. 그대가 이 모든 걸 만든 게요. 네, 그렇습니다. 그대의 붓끝에는 땅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는 힘이 담겨 있어. 노승의 말에 세한은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의 그림을 이렇게 높이 평가해준 사람은 춘매뿐이었거든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물론이요. 이런 정성과 마음이 담긴 작품이라면 분명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요. 노승은 소매에서 작은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황금비디 도는 고운 가루가 들어 있었어요. 이걸 받아두시오. 이게 뭡니까? 특별한 안료요. 이것을 돌 사이사이에 발라두면 그대의 작품이 더욱 빛을 발할 것이요. 기억하시오. 진심이 담긴 예술은 반드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법이요. 노승은 이미 산길로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바람처럼 나타났다가 바람처럼 사라진 거죠. 이상한 일이네. 세한은 손에 든 황금빛 가루를 들여다봤습니다. 햇볕을 받으니 정말 금처럼 반짝였어요. 그날부터 세한은 무늬 돌 사이사이에 황금빛 가루를 발랐어요. 며칠 지나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햇볕이 비치면 무늬 돌들이 마치 금빛으로 빛나는 것처럼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용의 비늘 하나하나가 반짝이고 봉황의 깃털이 살랑살랑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 모여들어 구경했습니다. 저게 뭔가? 돌이 빛나네. 윤 도련님이 무슨 일을 하신 거야?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들렸지만 세한은 오히려 기뻤습니다. 춘매가 말했던 금빛 논두렁이 정말 현실이 되고 있었거든요. 춘매야, 내 말이 맞았어. 정말 금빛 논두렁이 되었어. 하지만 마을 사람들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어떤 이들은 신기해했지만 어떤 이들은 두려워했어요. 저런 게 과연 괜찮을까? 혹시 나쁜 기운이 들어온 건 아닐까? 금빛이 나는 돌이라니. 뭔가 이상하잖아. 세한은 이런 반응들을 들으며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곧 춘매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도련님의 재주는 세상을 살릴 수 있어요. 그 말을 떠올리며 세한은 다시 용기를 냈어요. 아니야. 나는 옳은 일을 하고 있어. 그날 밤 세한은 별이 반짝이는 하늘을 바라보며 춘매를 그리워했습니다. 춘매야. 나는 너와의 약속을 지키고 있어. 너도 어디선가 건강하게 지내고 있길 바란다. 여름이 깊어지고 장마철이 다가왔습니다. 온 마을이 긴장하기 시작했어요. 올해는 어떨까? 대감도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대감님, 구름이 많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드디어 장마가 시작됐습니다. 하루 종일 비가 쏟아져 내렸어요. 세한은 글방에서 창문을 열고 논두렁을 지켜봤어요. 부디 무너지지 말아다오. 이틀, 사흘이 지나도 비가 그치지 않았어요. 마을 곳곳에서 다른 집 논두렁들이 하나둘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논이. 올해도 농사 망쳤네. 하지만 이상하게도 윤가의 논두렁만은 꿋꿋이 버티고 있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무늬 돌들이 빗물을 맞으며 더욱 환하게 빛나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저것 좀 봐. 윤가 논두렁이 빛나고 있어. 정말 신기하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어 구경했습니다. 세한은 가슴이 뛰었습니다. 춘매야. 보고 있니? 내 말이 맞았어. 세한이 혼자 중얼거렸을 때 갑자기 문이 열리며 대감이 들어왔습니다. 세안아, 네. 아버님.
네가 만든 것이 정말 대단하구나. 대감의 목소리에는 감탄이 섞여 있었어요. 평생 아들을 나무라기만 했던 대감이 처음으로 인정하는 말을 한 거였습니다. 아버님, 내가 틀렸다. 내 재주가 이렇게 쓸모있는 줄 몰랐어. 대감이 고개를 숙이자 세안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20여 년 동안 기다려왔던 아버지의 인정이었거든요. 장마가 끝나고 며칠 뒤 마을에는 큰 화재가 되었습니다. 다른 집논들은 모두 피해를 입었는데 윤가 논만은 아무런 손상이 없었거든요. 저 논을 뭐라고 부르지? 금빛으로 빛나니까 금두렁이라고 하면 어떨까? 옛날 옛적 한양에서 하루길 거리에 있는 안동 이야기입니다. 그곳에 윤가라는 양반집이 있었는데 대대로 과거에 급제해 벼슬을 하며 살아온 명문가였죠. 기와집 처마 끝에는 용머리 장식이 달려있고 넓은 사랑채와 안채가 마주보고 있었어요. 마당 한가운데 커다란 은행나무가 사계절 내내 집안을 지켜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집 외아들 윤세한만큼은 부모님 속을 썩이기로 온 동네에 소문이 났어요. 눈발이 펄펄 흩날리던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하얀 눈송이들이 기와 지붕 위에 포근하게 쌓이고 마당의 은행나무 가지마다 솜사탕처럼 눈이 달라붙어 있었어요. 윤대감은 두툼한 속옷을 입고 한숨을 푹푹 쉬며 마당을 이리저리 거닐고 있었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하얀 입김이 추위를 말해주고 있었죠. 한지문이 발라진 글방 창문 너머로는 아들 세안이 또다시 책상에 엎드려 꾸벅 졸고 있는 모습이 보였거든요. 아이고, 저놈이 사서삼경을 아무리 들여다본들 머릿속에 남는 게 있겠나. 이 추운 날씨에도 공부는 안 하고. 대감의 탄식 소리가 찬 기운을 타고 마당 건너편 부엌까지 들렸습니다. 20살이 넘은 세안은 하루 종일 글방에 앉아 있어도 한 줄 제대로 외우지 못했어요. 논어든 맹자든 글자만 보면 눈앞이 아른아른하고 졸음이 쏟아졌습니다. 특히 추운 겨울날에는 온돌 위에 앉아 있으면 더욱 잠이 쏟아져서 아침에 외운 구절이 점심때면 까맣게 잊혀지고 저녁이면 아예 백지 상태가 되곤 했죠. 하지만 정말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붓을 손에 쥐고 먹물을 찍어 종이 위에 그을 때만큼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거든요. 난초 한 송이가 바람에 살랑살랑 흔들리는 모습, 대나무가 하얀 눈을 맞으며 고개 숙이는 장면들이 살아 숨쉬듯 붓끝에서 피어났어요. 마치 향기가 코끝을 스치고 바람소리가 귓가에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심지어 그림 속 새들이 지금 당장이라도 날아오를 것만 같았어요. 아이고, 우리 도련님 또 그림만 그리고 계시네요. 이 추운 날씨에도 붓을 놓지 않으시네. 부엌에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 물동이를 이고 지나가던 여종 춘매가 살며시 들여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16살의 춘매는 이 집에 온 지 3년째였어요. 원래는 충청도 홍주 시골에서 살던 아이였는데 연달아 흉년이 들어 부모가 울며 겨자 먹기로 딸을 다른 집으로 보낸 처지였죠. 하지만 윤가마님이 친딸처럼 예뻐해 주셔서 다른 집 여종들보다는 훨씬 나은 살림을 하고 있었습니다. 춘매는 하얀 저고리에 연분홍 치마를 입고 머리는 동백기름을 발라 윤기나게 따아내렸어요. 추운 겨울이라 저고리 위에 두툼한 조끼를 덧입었지만 그래도 물동이를 이고 걸어도 걸음걸이가 흔들리지 않을 정도로 단정했죠. 특히 웃을 때면 보조개가 살짝 패면서 꽃처럼 예뻤습니다. 그런 춘매가 도련님의 그림을 볼 때마다 감탄을 감추지 못했어요. 세하는 붓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춘매의 얼굴에는 걱정스러운 빛이 어리어 있었어요. 춘매야, 너도 아버님처럼 내가 한심하다고 생각하는구나. 20살이 넘어서도 이 모양이니 말이야. 세한의 목소리에는 깊은 체념이 섞여 있었어요. 20해 넘게 들어온 핀잔에 이제는 마음도 무뎌진 듯 했습니다. 아닙니다. 도련님. 소녀가 보기엔 이 그림이 어떤 글보다도 훨씬 훌륭해 보이는 거려. 정말 멋있어요. 춘매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말했습니다. 그 말에 세한은 깜짝 놀라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지금까지 자신의 그림을 알아봐준 사람은 아무도 없었거든요. 마님조차 그림 그릴 시간에 책이나 보라고 하실 뿐이었는데 말이죠.
정말 그렇게 생각하느냐? 진심으로. 그럼요. 이 매화 그림을 보니 마치 봄바람이 코끝에 스치는 것 같습니다. 꽃향기까지 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이 눈 내린 산 그림도요. 정말 추위가 느껴져서 저도 모르게 옷깃을 여몄어요. 글은 머리로 읽는 것이지만 그림은 마음으로 느끼는 거 아닌가요? 춘매의 맑은 눈동자가 반짝였어요. 그 순간 세안의 가슴 깊은 곳에서 뭔가 따뜻한 기운이 올라왔습니다. 바닥으로 떨어져 있던 자존감이 불쑥 올라와 얼어있던 마음을 녹이는 느낌이었죠. 20년 동안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던 자신의 재주를 이 어린 여종이 먼저 알아봐준 것입니다. 허. 너라도 알아봐 준다니 고맙구나. 춘매야. 세한이 쓴웃음을 지었지만 그 웃음 속에는 진짜 고마움이 진하게 스며 있었습니다. 도련님, 제가 어릴 때 고향에서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세상에는 글로 이름을 날리는 분도 계시지만 그림으로 훌륭해지신 분들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도련님께서도 그런 길을 걸으실 수 있지 않을까요? 그만두어라. 춘매야. 아버님 귀에 들어가면 너만 혼날 테니. 그리고 난 그런 큰 그릇이 아니야. 세한이 손을 저었지만 춘매의 말은 이미 그의 마음 깊숙이 스며들고 있었어요. 그동안 쓸모없다고 여겨왔던 자신의 재주가 혹시 진짜 값진 것일 수도 있다는 희망이 싹트기 시작했거든요.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마당 건너편에서 윤대감의 우렁찬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세안아, 당장 이리 나오너라. 지금 당장. 춘매는 깜짝 놀라 물동이를 꽉 붙잡았고 세한은 황급히 붓을 내려놓았어요. 대감의 목소리에는 평소보다 더 큰 화가 섞여 있었거든요. 아마도 또다시 과거 공부 이야기를 꺼내려는 모양이었습니다. 사랑채로 향하는 세한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춘매는 가슴이 조마조마했습니다. 혹시 자신이 한 말 때문에 도련님이 꾸중을 듣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 밀려왔거든요. 세안아, 너는 도대체 언제까지 그런 시시한 그림질이나 하며 세월을 보낼 작정이냐? 이웃집에서는 내 나이 또래가 벌써 진사시에 급제했다더라. 대감의 호통소리가 온 집안을 울렸습니다. 춘매는 발걸음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어요. 이런 일이 하루가 멀다 하고 벌어지지만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도련님은 분명 좋은 분인데 왜 어른들은 그걸 모르실까 싶었거든요. 그의 봄이 되자 마님의 몸이 눈에 띄게 수척해졌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도 기침이 그치지 않고 밤마다 식은땀을 흘리시곤 했어요. 입맛도 떨어져서 평소 좋아하시던 죽도 몇 숟가락 드시지 못하셨습니다. 춘매는 마님을 정성껏 돌보며 약탕을 끓이고 소화에 좋은 미음을 쑤어 올렸어요. 춘매야, 내가 있어서 얼마나 든든한지 모르겠다. 내 친딸보다도 더 잘해주는구나. 마님이 춘매의 손을 꼭 잡고 말씀하셨어요. 그 손이 예전보다 훨씬 여위고 차가웠습니다. 춘매는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친어머니보다도 더 자상하게 대해주신 마님이었거든요. 한편 세한은 여전히 아버지와 갈등을 빚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아프신 상황에서도 대감은 아들이 그림만 그리는 걸 못마땅해 했어요. 올가을 과거 시험에는 반드시 응시해야 한다. 더 이상 집안 망신을 시키지 마라. 내 어머니 병도 내가 속을 썩여서 생긴 거 아니냐. 대감의 엄한 목소리에 세한은 고개만 숙였습니다. 어머니 병 때문에 마음도 무거운데 아버지의 핀잔까지 들으니 견디기 어려웠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춘매가 해준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자신의 그림이 정말 값진 재주일 수도 있다는 생각 말이죠. 춘매는 틈만 나면 세한에게 붓과 먹을 챙겨주었습니다. 마님을 돌보느라 바쁜 와중에도 글방 청소를 하면서 슬쩍 새 화선지를 놓아두기도 하고 물을 갈아주면서 물어보기도 했어요. 오늘은 어떤 그림을 그리실 건가요? 작은 관심이었지만 세한에게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춘매야, 너는 정말 내 그림을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바쁜데도 신경 써주고
그럼요, 도련님. 특히 지난번에 그리신 중림도는 정말 훌륭했어요. 바람에 대나무가 흔들리는 소리까지 들리는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어제 그리신 제비 그림도요. 정말 지금 당장 날아갈 것 같더라고요. 춘매의 진심 어린 칭찬에 세안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작품을 이렇게 좋아해준다는 게 얼마나 기쁜 일인지 처음 알았어요. 그러나 대감은 이런 모습을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춘매가 세안에게 먹을 갈아주는 걸 보고는 호통을 쳤어요. 계집이 가미주인 앞에서 나불거려. 내일이나 제대로 할 것이지. 마님 간병도 제대로 안 하면서. 아버님, 춘매는 그냥 도와주는 것뿐입니다. 어머님 간병도 정말 잘하고 있어요. 닥쳐라. 종년 주제의 주인 일에 참견하는 법이 어디 있느냐. 분수를 알아야지. 대감의 호통에 춘매는 얼른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마님이 기침을 하시며 나지막이 말씀하셨어요. 저 아이 말이 틀린 것도 아니잖아요. 세안이가 그림에 재주가 있는 건 사실이니까요. 그리고 춘매는 정말 나를 잘 돌봐줘요. 당신까지 그런 소리를 하시오. 병자는 말을 아껴야 하는데, 어휴. 저는 저러지 못했지만 우리 아들은 다를 수도 있지 않을까요? 각자 타고난 재주가 다른 거죠. 마님의 부드러운 말씀에도 대감은 콧방귀만 뀌었습니다. 하지만 세아는 어머니가 자신을 이해해 주신다는 걸 알고 가슴이 뭉클했어요. 여름이 깊어갈 무렵 마님의 병이 더 심해졌습니다. 약초 냄새가 온 집안에 가득했고 의원 선생이 하루 걸러 하루씩 오셨어요. 춘매는 밤새 마님 곁을 지키며 간병했습니다. 한밤중에 마님이 춘매를 불렀어요. 춘매야, 가까이 오너라. 네, 마님. 뭐 필요한 거 있으세요? 우리 세안이를 부탁한다. 그 아이가 자신의 재주를 잃지 않도록 도와주거라. 내가 아니면 누가 저 아이를 알아봐 주겠니? 마님의 목소리는 가늘었지만 간절함이 담겨 있었어요. 춘매는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마님. 제가 꼭 도련님을 도와드릴게요. 마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도련님은 분명 훌륭한 분이 되실 거예요. 고맙다, 춘매야. 내가 있어서 마음이 놓인다. 그로부터 며칠 뒤 마님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한여름 무더위가 절정에 달한 날이었어요. 윤가에는 상복을 입은 사람들로 가득했고 곡성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세하는 어머니의 영정 앞에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어요. 어머니,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머니 없이 어떻게 살아야 하죠? 장례를 치르는 동안 대감의 성격이 더욱 까칠해졌습니다. 아내를 잃은 슬픔의 아들에게도 더 엄하게 굴었어요. 이제 너를 감싸줄 사람도 없다. 정신 차리고 공부나 해라. 내 어머니도 네가 제대로 되길 바라실 거야. 춘매는 마님의 유언을 마음에 새기며 더욱 세심하게 세안을 챙겼습니다. 상복을 입고 풀이 죽어있는 세안에게 따뜻한 차를 끓여다 주고 글방 정리도 해주었어요. 도련님, 마님께서 하늘에서 보고 계실 거예요. 힘내세요. 마님께서 제일 바라시는 건 도련님이 건강하게 지내시는 거예요. 고맙다, 춘매야. 너마저 없었다면 정말 견딜 수 없었을 거야. 네가 있어서 마음이 조금이나마 안정돼. 세한의 말에 춘매는 가슴이 찡했습니다. 마님이 돌아가신 후 이 집에서 도련님을 진심으로 이해해주는 사람은 자신뿐인 것 같았거든요. 가을이 되자 대감은 세한에게 과거 공부를 더욱 독촉했습니다. 하지만 세한은 여전히 책보다는 붓을 잡고 있는 시간이 많았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슬픔을 그림으로 달래고 있었거든요. 누런 국화꽃을 그리면서 어머니를 그리워했고 외로운 기러기를 그리면서 자신의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도련님이 그리신 국화 그림 정말 아름답네요. 마님께서 좋아하셨을 것 같아요. 이 그림을 보니 마님 생각이 나요. 춘매야, 너는 정말 내 마음을 잘 알아주는구나.
네가 아니었다면 이 어려운 시간을 어떻게 보냈을까? 덧없이 가을이 지나가고 다시 겨울이 오고 대감은 마침내 결심을 굳혔습니다. 아들을 더 이상 이런 식으로 놔둘 수 없다고 생각한 거죠. 그리고 춘매가 아들에게 너무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도 못마땅했어요. 이듬해 봄, 논에 물을 대는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윤가의 논은 마을에서 가장 넓었지만 해마다 고민거리가 있었어요. 바로 논두렁이 자꾸 무너져 내리는 일이었습니다. 또 이런 일이. 대감이 논두렁을 살펴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장마 때마다 흙으로만 쌓은 논두렁이 물에 휩쓸려 내려가곤 했거든요. 대감님, 올해도 이 모양이면 농사가 큰일입니다. 머슴 영감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어요. 이미 몇 해째 반복되는 일이라 농민들의 시름이 깊었습니다. 대감은 아들 세안을 불렀습니다. 이제 22이 된 세안에게 집안일을 맡기려는 생각이었어요. 세안아, 공부를 못하면 집안일이라도 도와라. 이제 너도 어엿한 성인이니 집안 농사를 책임져야 한다. 네, 아버님. 올해 논두렁 문제를 내가 해결해 보거라. 만약 올해도 잘못되면 너는 더 이상 이 집에 발붙이지 못할 줄 알아라. 대감의 엄포에 세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은 결코 빈말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 춘매는 밤늦게까지 고민에 잠겼습니다. 도련님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처한 걸 보니 마음이 아팠어요. 새벽녘, 춘매는 세한을 조용히 불러냈습니다. 도련님, 잠깐 나와보세요. 춘매야, 이 밤중에 무슨 일이니?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두 사람은 달빛이 비치는 마당 한쪽으로 나왔습니다. 도련님, 혹시 그 부두로 논두렁을 지켜줄 수 있다면 어떨까요? 무슨 소리냐? 제 생각에는 말이에요. 도련님의 그림 실력으로 뭔가 특별한 방법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춘매의 말에 세한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림과 논두렁이 무슨 상관이 있다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춘매야, 그림은 그림이고 농사는 농사 아니냐? 아니에요, 도련님. 제가 어릴 때 고향에서 본 일이 있거든요. 어떤 석공이 돌에 무늬를 새겨서 튼튼한 담을 쌓는 걸 봤어요. 혹시 도련님도 그런 식으로? 춘매의 눈빛에는 절실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말 그런 게 가능할까? 해보지도 않고 어떻게 알겠어요? 뭘 하셔도 더는 반대하지 않으실 거예요. 세한은 춘매의 말에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차피 다른 방법도 없는 상황이었고 만약 실패하면 집에서 쫓겨날 판이었거든요. 다음 날 세한은 마을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논두렁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뭔가 다른 방법이 있을 텐데. 세한이 혼자 중얼거리고 있을 때 춘매가 다가왔습니다. 도련님, 읍내 장터에 가보시는 건 어때요? 거기 가면 여러 가지 물건을 파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래, 좋은 생각이다. 이튿날 두 사람은 함께 읍내로 향했습니다. 장터에는 온갖 상인들이 모여 있었어요. 세한은 한 석공이 작업하는 모습을 유심히 지켜봤어요. 거친 돌 표면에 정과 망치로 아름다운 무늬를 새기고 있었거든요. 저 양반 솜씨가 대단하네. 그렇죠. 저런 무늬가 들어간 돌이라면 더 튼튼할 것 같지 않나요? 춘매의 말에 세한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갑자기 머릿속에 번뜩이는 생각이 떠올랐어요. 춘매야, 나는 돌에 무늬를 새기는 대신 그림을 그려보면 어떨까? 그림을요. 그래, 물에 견딜 수 있는 특별한 물감으로 돌에 그림을 그리는 거야. 그러면 논두렁이 더 단단해질 수도 있고. 세한의 아이디어에 춘매도 눈을 반짝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세한은 바로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먼저 튼튼한 돌들을 구해와서 표면을 다듬었어요. 그리고 물에 견딜 수 있는 안료를 만들기 위해 여러 가지를 실험해 봤습니다. 도련님, 이번엔 어떤 그림을 그리실 건가요? 용과 봉황을 그려볼까 한다.
물을 다스리는 힘이 있다고 하니까. 세아는 며칠 밤을 새워가며 돌에 그림을 그렸습니다. 용이 승천하는 모습, 봉황이 날개를 펼치는 장면들이 돌 위에서 생생하게 펼쳐졌어요. 하지만 대감은 이런 세안의 모습을 못마땅해 했습니다. 또 그런 장난질이냐? 농사는 농사답게 지어야지. 아버님, 이번엔 정말 다릅니다. 세안이 간절히 말했지만 대감은 코웃음만 쳤어요. 그리고 춘매를 향해 날카로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봄 기운이 완연해진 어느 날 춘매는 세안을 데리고 다시 읍내장터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나은 재료를 구하기 위해서였어요. 도련님, 저기 도공이 만드는 기와를 보세요. 춘매가 가리킨 곳에는 한 도공이 아름다운 무늬가 새겨진 기와를 굽고 있었습니다. 저런 무늬를 논두렁에 응용해보면 어떨까요? 춘매의 제안에 세안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단순히 돌에 그림을 그리는 것보다 더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거든요. 춘매야, 너는 정말 똑똑하구나. 논두렁을 그냥 흙으로만 쌓는 게 아니라 예술로 감싸는 거로군. 두 사람은 도공에게 다가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도공은 세안의 계획을 듣고 관심을 보였어요. 그림을 넣은 무늬돌로 논두렁을 쌓는다고. 재미있는 생각이네요. 가능할까? 물론이죠. 다만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세안은 기뻐하며 도공과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몇 달 동안 특별한 무늬 돌을 만들어 논두렁에 사용하기로 한 거죠. 집으로 돌아온 세안은 곧바로 작업에 몰두했습니다. 하루 종일 글방에 틀어박혀 무늬를 구상하고 돌에 새길 그림들을 그려갔어요. 춘매는 세안의 작업을 도우며 붓을 닦아주고 먹을 갈아줬어요. 두 사람은 마치 한 팀이 된 것처럼 호흡을 맞춰 갔습니다. 도련님, 이 무늬는 정말 아름다워요.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가 춤추는 것 같아요. 춘매 덕분에 이런 아이디어를 낼 수 있었어. 고맙다. 하지만 대감은 이런 모습을 보고 점점 화가 났습니다. 아들이 농사일은 제쳐두고 그림만 그리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전현이 우리 아들을 망치고 있어. 대감이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마님이 살아계실 때는 춘매를 예뻐했지만 이제는 상황이 달랐어요. 어느 날 저녁, 대감은 마침내 폭발했습니다. 세안아. 네가 여종의 말에 노란하고 있구나. 아버님, 무슨 말씀을? 저 계집년이 내 귀에 온갖 헛소리를 불어넣고 있지 않느냐. 대감의 호통에 세안은 당황했습니다. 춘매는 어느새 다가와서 두려운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아버님, 춘매는 저를 도와준 것뿐입니다. 도와주다니. 농사일은 뒷전이고 그림질만 하게 만든 게 도움이라고 하느냐. 춘매는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대감마님. 미안하다고 끝날 일이 아니다. 전혀는 오늘부로 이 집에서 나가거라. 아버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안 된다니. 네가 이 모양이 된 게 다 전현 때문이 아니냐. 그날 밤, 춘매는 짐을 꾸려야 했습니다. 세아는 춘매가 떠나는 걸 막으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마당에서 이별의 시간이 왔습니다. 춘매는 눈물을 닦으며 세안에게 마지막 말을 건넸어요. 도련님, 금빛 논두렁 꼭 지켜주세요. 춘매야, 미안하다. 내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아니에요, 도련님. 마님께서 부탁하신 일을 제가 해낸 것 같아요. 이제 도련님 혼자서도 잘하실 거예요. 춘매의 말에 세한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제야 그녀가 자신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였는지 깨달았거든요. 춘매야, 우리 언젠가 꼭 다시 만나요. 그때까지 건강하세요. 춘매는 작은 보따리를 들고 윤가의 대문을 나섰습니다.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세아는 가슴 한구석이 텅 비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날 이후 세아는 혼자서 무늬 돌 작업을 계속해야 했습니다. 금빛 논두렁을 꼭 만들어내겠어. 세한의 다짐은 간절했습니다. 이제 이 일을 성공시키는 것만이 춘매와의 약속을 지키는 길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춘매가 떠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세한은 홀로 남아 무늬 돌 제작에 몰두했어요. 하지만 춘매가 없으니 모든 일이 서툴고 외로웠습니다. 춘매가 여기 있었다면 뭐라고 했을까? 세한은 혼자 중얼거리며 작업을 이어갔습니다. 무늬 돌 공사가 한창일 무렵이었습니다. 세한이 논두렁에서 돌들을 배치하고 있을 때 어디선가 지팡이를 짚은 늙은 승려가 나타났어요. 참으로 신기한 일이로군. 노승은 세한의 작업을 차분히 살펴보며 감탄했습니다. 스님, 여기서 뭘 하고 계신가요? 지나가다가 보니 범상치 않은 기운이 느껴져서 말이야. 그대가 이 모든 걸 만든 게요. 네, 그렇습니다. 그대의 붓끝에는 땅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는 힘이 담겨 있어. 노승의 말에 세한은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의 그림을 이렇게 높이 평가해준 사람은 춘매뿐이었거든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물론이요. 이런 정성과 마음이 담긴 작품이라면 분명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요. 노승은 소매에서 작은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황금비디 도는 고운 가루가 들어 있었어요. 이걸 받아두시오. 이게 뭡니까? 특별한 안료요. 이것을 돌 사이사이에 발라두면 그대의 작품이 더욱 빛을 발할 것이요. 기억하시오. 진심이 담긴 예술은 반드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법이요. 노승은 이미 산길로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바람처럼 나타났다가 바람처럼 사라진 거죠. 이상한 일이네. 세아는 손에 든 황금빛 가루를 들여다봤습니다. 햇볕을 받으니 정말 금처럼 반짝였어요. 그날부터 세아는 무늬 돌 사이사이에 황금빛 가루를 발랐어요. 며칠 지나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햇볕이 비치면 무늬 돌들이 마치 금빛으로 빛나는 것처럼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용의 비늘 하나하나가 반짝이고 봉황의 깃털이 살랑살랑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 모여들어 구경했습니다. 저게 뭔가? 돌이 빛나네. 윤 도련님이 무슨 일을 하신 거야?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들렸지만 세아는 오히려 기뻤습니다. 춘매가 말했던 금빛 논두렁이 정말 현실이 되고 있었거든요. 춘매야, 내 말이 맞았어. 정말 금빛 논두렁이 되었어. 하지만 마을 사람들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어떤 이들은 신기해했지만 어떤 이들은 두려워했어요. 저런 게 과연 괜찮을까? 혹시 나쁜 기운이 들어온 건 아닐까? 금빛이 나는 돌이라니. 뭔가 이상하잖아. 세아는 이런 반응들을 들으며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곧 춘매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도련님의 재주는 세상을 살릴 수 있어요. 그 말을 떠올리며 세아는 다시 용기를 냈어요. 아니야. 나는 옳은 일을 하고 있어. 그날 밤 세아는 별이 반짝이는 하늘을 바라보며 춘매를 그리워했습니다. 춘매야. 나는 너와의 약속을 지키고 있어. 너도 어디선가 건강하게 지내고 있길 바란다. 여름이 깊어지고 장마철이 다가왔습니다. 온 마을이 긴장하기 시작했어요. 올해는 어떨까? 대감도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대감님, 구름이 많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드디어 장마가 시작됐습니다. 하루 종일 비가 쏟아져 내렸어요. 세아는 글방에서 창문을 열고 논두렁을 지켜봤어요. 부디 무너지지 말아다오. 이틀, 사흘이 지나도 비가 그치지 않았어요. 마을 곳곳에서 다른 집 논두렁들이 하나둘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논이. 올해도 농사 망쳤네.
하지만 이상하게도 윤가의 논두렁만은 꿋꿋이 버티고 있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무늬 돌들이 빗물을